안녕하세요. 인생과 사연입니다. 오늘은 4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구박받으면서도 떠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마지막에 밝혀지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엄마가 먼저 가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일어나세요, 제발. 병실 창문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던 그날 오후, 오수님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운 채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소리내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박 간호사는 그 입모양을 똑똑히 읽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부르는 입모양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수님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작았습니다. 68회를 살아온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그 손은 아무것도 움켜쥐지 못한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손이 40년 동안 얼마나 무거운 것을 쥐고 살아왔는지를.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사흘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4년 11월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2층짜리 집 한 채. 담장에는 이끼가 끼고 대문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오수님은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수님의 하루는 언제나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 그릇을 하나씩 꺼내 상을 차리는 동안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잠 속에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젓던 수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싱크대 서랍 안쪽 수저통 뒤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둔 작고 낡은 통장 하나. 수님은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고 닳아 글씨조차 희미해진 통장이었습니다.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가슴 앞에 살며시 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는 수님의 눈가에 아주 잠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엄마, 또 이 반찬이에요! 아침 7시 이재원이 식탁 앞에 앉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45의 나이에도 재원은 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낮춘 적이 없었습니다. 수님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원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던 수님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수님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고 언제나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오후 수님은 혼자 버스를 타고 은행에 갔습니다. 매달 2번째 화요일, 수님이 혼자 외출하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수님은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잔액, 그리고 매달 반복되는 한 줄의 메모.
이 돈은 반드시 강태 씨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40년 전 첫 페이지부터 오늘 이 페이지까지 단 한 줄도 빠짐없이 같은 메모였습니다. 수님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이 부르는 소리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던 수님이 갑자기 부엌 문을 잡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발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뺨이 닿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수첩은 펼쳐진 채 바닥에 놓였습니다. 이 돈은 반드시 강태 씨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40년간 단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던 그 문장이 부엌 형광등 아래 고스란히 펼쳐졌습니다. 비명소리는 이수진이 먼저 질렀습니다. 강태가 뛰어내려왔고 재원이 119를 불렀고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님은 실려나가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들것에 실린 채 눈을 가늘게 뜬 수님의 시선이 잠시 부엌 바닥을 향했습니다. 수첩이 그 자리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앰뷸런스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재원은 부엌에 남아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줄, 3줄. 수첩을 넘기는 재원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서랍 안 수저통 뒤에서 발견한 낡은 통장 하나. 재원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2억 7천만 원. 통장명의 이강태. 이게 대체 뭐야?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재원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40년 전부터 시작된 비밀이 이제 막 그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수님이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40년 전 늦봄이었습니다. 28배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것이 수님에게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25세 첫 남편 김 씨와 사별한 수님은 그 후 새해 동안 혼자였습니다. 3살인 아들 밀리를 안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시절 수님의 손에는 언제나 2개의 짐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와 가방. 그것이 수님의 전부였습니다. 젊은 과부라는 시선, 친정 식구들의 눈치,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막막함. 그 모든 것을 수님은 말없이 견뎌왔습니다. 이강태를 처음 만난 것은 동네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강태는 한때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했던 남자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 그는 제법 당당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이 만난 강태는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첫 번째 아내는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집 한 채와 어린 2 자녀뿐이었습니다. 재원은 그때 5살이었고 수지는 이제 막 2돌이 지난 아이였습니다. 강태는 수님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빚도 있고 어린 자식들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소? 수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면 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 결혼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설레지도 않은 2 사람의 조용한 출발이었습니다.
문제는 밀리였습니다. 수님은 재혼을 결심하면서 가장 오래 울었던 것이 그 일이었습니다. 7살 밀리를 데리고 새 가정에 들어가기에 강태의 형편도 집안 분위기도 너무 복잡했습니다. 결국 수님은 밀리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밀리야, 엄마가 조금만 자리 잡으면 꼭 데리러 올게. 꼭. 밀리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손으로 외할머니 치마를 꼭 쥐고 어머니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님은 그 눈빛을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수님의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강태의 빚은 수님이 알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 살림은 늘 빠듯했으며 재원과 수진을 돌보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어느새 밀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수님은 밀리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데려오겠다는 말은 점점 전화 통화 끝에만 남았고 그 통화조차 점점 뜸해졌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밀리는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태 앞에서 재원과 수진 앞에서 밀리의 존재를 꺼내는 것이 이 집에서 수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단 한 번 재원이 10살이 되던 해에 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강태 씨, 제 아이를 한번 데려와도 될까요? 강태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소. 재원이도 수진이도 아직 어리고. 그 말로 끝이었습니다. 수님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에 서서 밥을 지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밀리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독립해 살았고 수님과의 사이는 명절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재원은 자랐고 수진도 자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수님을 대하는 방식은 어릴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노골적이었고 수진은 조용히 외면했습니다. 강태는 그 사이에서 언제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수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허리는 조금 굽었으며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 특유의 조용하고 깊은 눈빛,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한 가지. 그 40년 동안 수님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낡은 수첩에 숫자를 적어왔다는 것. 날짜, 금액, 잔액. 그리고 언제나 같은 메모 한 줄. 이 돈은 반드시 강태 씨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수님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수님만이 알고 있었고 그것은 40년 전 수님이 이 집에 발을 들이던 그날부터 가슴 깊이 묻어온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밀리의 전화기가 울린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희 씨 되십니까? 오수님 씨 아드님 맞으시죠?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밀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많이 위험합니까?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밀리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7살 그날 어머니가 떠나던 뒷모습이 40년 만에 불쑥 떠올랐습니다. 울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저 외할머니 치마를 쥐고 서 있던 어린 자신의 모습. 밀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응급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커튼이 쳐진 침대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과 발소리가 쉬지 않고 복도를 채웠습니다. 강태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른의 남자가 그토록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재원은 그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수지는 구석 의자에 앉아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아무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재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 통장 봤어요? 강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통장? 싱크대 서랍에서 나온 거요. 명의가 아버지로 돼 있던데 잔액이 2억 7천이에요. 강태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통장이고 2억 7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게 진짜야? 새엄마가 그 돈을 어디서? 그러니까요. 재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도대체 어디서 2억 7천을 모은 거냐고요. 강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수님이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그는 단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재원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응급실로 따라오면서 주머니에 넣어온 수첩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나왔어요. 뭔가 잔뜩 적혀 있는데 아버지가 한번 보세요. 강태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40년 전 날짜가 적힌 첫 줄, 작고 단정한 글씨로 적힌 금액, 그리고 그 옆에 반복되는 메모. 이 돈은 반드시 강태 씨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강태의 눈이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날짜만 바뀔 뿐 메모는 40년 내내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태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재원이 다가섰습니다. 새엄마가 아버지 빚을 갚겠다고 40년 동안 돈을 모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요? 아버지가 시켰어요? 아니면 저 여자가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거예요? 강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집에서 살면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걸 모은 거냐고요. 혹시 아버지 생활비에서 빼돌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무슨 방법을 쓴 건지. 재원아. 강태가 낮게 불렀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요? 재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40년 동안 저 여자한테 얼마나 신경 쓰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몰래 2억짜리 통장을 숨겨놓고 있었잖아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첩을 건네받아 조용히 첫 페이지부터 넘겨봤습니다.
40년 전 날짜, 그리고 반복되는 메모. 수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수첩한 귀퉁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 밀리. 수진은 그 이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새엄마에게 전 남편 소생의 아들이 있다는 것,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의사가 걸어왔습니다. 오수님 씨 보호자분들이시죠? 세 사람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당분간 중환자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재원은 굳은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는 하루 2번, 각 10분씩만 허용됐습니다. 강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커튼 너머 수님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강태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지금 이 순간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강태는 그저 수님의 손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면회실을 나온 강태의 얼굴을 보고 재원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통장 어떻게 할 거예요? 강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 여자가 왜 이 돈을 모았는지, 수령인이 진짜 아버지 맞는지 확인은 해봐야 하잖아요. 내버려둬라. 강태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재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내버려두라고. 강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대기실 의자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재원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주차장으로 낡은 차 한 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달려온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7의 나이에도 어딘가 조용하고 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응급실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김밀리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40년 만에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밀리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서던 순간 재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재원은 낯선 남자가 망설임 없이 응급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밀리는 접수대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수님 씨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하려는 순간 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보호자라고요? 저희가 가족인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밀리는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입니다. 재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아들이요? 무슨 아들이요? 오수님 씨 아들입니다. 대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밀리를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수님이 가끔 꺼내보던 낡은 사진 속에서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눈매가 수님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강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밀리 씨,
밀리가 강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와줘서 고맙소. 밀리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그 전 남편 아들이에요? 강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위험하세요? 밀리가 강태에게 물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셔. 뇌혈관 쪽이라 경과를 봐야 한대. 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접수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재원이 그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잠깐요. 밀리가 멈춰 섰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연락은 자주 했어요? 40년 동안 여기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갑자기 보호자라고 나타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밀리는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주 못했습니다. 재원은 더 몰아붙이려다가 밀리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 특유의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밀리는 중환자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 산소호흡기를 달고 온몸에 줄을 매단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여자. 밀리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그는 아직도 정확히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5년 전이었는지 7년 전이었는지 명절 때 잠깐 들렀다가 1시간도 채 있지 못하고 돌아왔던 그날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면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밀리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수님의 손을 잡으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68배 나이라고 해도 이건 보통 살림만으로 생기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 가득한 굳은 살, 손가락 마디마디에 갈라진 흔적. 밀리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해온 걸까? 4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해온 걸까? 면회를 마치고 나온 밀리는 대기실 한쪽에 홀로 앉았습니다. 재원과 수지는 저쪽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강태는 자판기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밀리는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문득 생각이 나서 꺼내온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 어머니가 5년 전 마지막으로 왔을 때 슬며시 건네줬던 봉투였습니다. 나중에 열어봐. 급할 것 없어.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돌아갔고 밀리는 그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면서 왠지 모르게 그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밀리는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작고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밀리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7살 때 엄마가 떠난 날, 내 눈빛을 엄마는 40년 동안 잊은 적이 없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안다. 그래도 엄마가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서 엄마가 그 집에 간 것은 강태 씨가 좋아서가 아니었다. 강태 씨가 내 아버지 사업에 보증을 서줬거든.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내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고 보증을 섰던 강태 씨 회사까지 하루아침에 함께 무너졌어. 강태 씨는 내 아버지를 믿고 보증을 서줬다가 전부 잃은 거야. 내 아버지는 그 미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지다가 결국 떠나고 말았지.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 강태 씨 잘못이 아닌데 우리 때문에 전부 잃은 거잖아.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무너져 있는 강태 씨를 보니까 그냥 등을 돌릴 수가 없었어. 내 아버지가 남긴 짐을 엄마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 집에 갔어. 강태 씨 빚을 내가 갚아주려고. 내 아버지 대신에. 미안하다, 밀리야. 엄마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해줘서. 밀리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강태 씨가 내 아버지 사업에 보증을 서줬거든. 근데 내 아버지 회사가 먼저 부도가 났고 보증을 섰던 강태 씨 회사까지 하루아침에 함께 무너졌어. 밀리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후 급격히 쓰러져 갔다는 것도. 하지만 아버지 회사의 부도가 보증을 서줬던 강태라는 남자까지 함께 무너뜨렸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그 죄책감을 안고 40년을 그 남자 곁에서 버텨왔다는 것은 오늘 이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이면서도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밀리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대기실 저편을 바라봤습니다. 강태가 자판기 앞에서 아직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른의 노인, 굽은 어깨, 흰 머리. 밀리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밀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기 밀리 씨라고 하셨죠? 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엄마 짐 중에 혹시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오늘 병원 올 때 가방을 가져왔는데. 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첩이요. 낡은 수첩 하나 있으면 그것만 주세요.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첩은 오빠가 가지고 있어요. 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할 순간은 따로 있을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마 심장이 좀 두근거리실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 준비하면서 몇 번을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아직 진짜 반전이 남아있어요. 끝까지 자리 지켜주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른 시간부터 바쁜 발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강태는 밤새 대기실을 지켰습니다. 의자에 기댄 채 잠깐 눈을 붙이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재원과 수지는 새벽에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밀리는 대기실 구석에서 말없이 밤을 새웠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밤을 보냈지만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수님은 어젯밤보다 조금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아주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강태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임아,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임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안하오. 40년 동안 내가 너무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강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수첩 봤소? 통장도 봤소? 당신이 왜 그랬는지는 아직 다 모르겠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른의 남자가 아내의 손을 쥔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온 강태가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을 때 박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젯밤에 환자분이 잠깐 의식이 돌아왔었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제 손을 잡으시면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셨거든요. 강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박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확히 알아듣기가 어려웠는데요. 수첩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밀리라는 이름도요. 강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그 수첩이 중요한 물건인가요? 환자분이 입원하실 때 가방 안에 수첩이 한 권 있었는데 저희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강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까? 박 간호사가 가져온 수첩은 재원이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수첩이었습니다. 더 낡고 더 작고 표지가 거의 다 닳아 없어진 수첩이었습니다. 강태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첩에 적힌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 식당 주방 보조, 하루 품삯 4,000원, 손이 많이 트겠지만 괜찮다. 오늘 퇴근길에 폐지 주었다. 50원, 작지만 보탰다. 재원이가 오늘 또 밥상을 엎었다.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잊으면 안 된다. 밀리한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많이 섭섭한가 보다. 미안하다, 밀리야. 오늘 강태 씨가 술을 마셨다. 많이 힘든가 보다. 나도 힘들다. 그래도 괜찮다. 강태는 수첩을 넘기는 손이 멈춰졌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40년의 날들이 그 안에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 주방, 공장 파출부, 새벽 청소, 폐지 수거, 순임이 몰래 해온 일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페이지 끝에는 반드시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보탰다. 강태 씨 빚 반드시 내가 갚는다. 강태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아내는 4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가족 몰래 일을 나가고 폐지를 줍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박을 받으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친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강태 자신조차 잊고 살았던 빚을 아내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재원이 걸어왔습니다. 밤새 집에 다녀왔는지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재원은 아버지의 손에 들린 수첩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그 수첩 어디서 났어요? 강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수첩 말고 또 있었어요? 강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 얼굴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강태는 아들에게 수첩을 건넸습니다. 읽어봐라. 재원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하루 품삯 4,000원. 재원의 눈이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지 주었다. 50원. 재원의 손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재원이가 오늘 또 밥상을 엎었다.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잊으면 안 된다. 재원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괜찮다. 재원은 천천히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그 여자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밥상을 엎었던 날, 명절마다 쏘아붙였던 말들, 면전에서 무시했던 수십 번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수님은 수첩에 적고 또 적고 그래도 괜찮다고 되뇌며 버텨왔던 것이었습니다.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각 대기실 구석에서 밀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방 안의 편지를 손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오후 면회 시간 수님이 눈을 떴습니다. 아주 가늘게 실눈을 뜨듯이 곁에 있던 박 간호사가 급히 밖으로 나와 보호자들을 불렀습니다. 강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수님은 강태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려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강태가 몸을 숙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 다 알았소. 수첩 봤소. 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태는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몰랐소. 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밀리, 왔어요? 강태는 목이 메었습니다. 왔소. 밖에 있소. 수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울 안에 40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님이 눈을 뜬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이 마음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안정. 그 말을 들으며 강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여자에게 마음의 안정을 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수님은 침대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강태가 곁에 앉았습니다. 좀 어때요? 수님은 고개를 돌려 강태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늘 하던 대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진 적 없는 그 두 글자. 강태는 그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재원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수님은 잠시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와요. 재원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재원이 수님에게 무언가를 사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재원은 과일 봉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수님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의 입술이 몇 번 발삭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45의 남자가 병실 한가운데 서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재원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지는 재원이 나온 후에 들어왔습니다. 언니처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수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들어와. 수지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새엄마, 저는 한 번도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수지는 수님의 침대 곁에 앉아 한동안 울었습니다. 수님은 수진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자식에게 해주듯이, 처음으로 자식에게 해주듯이. 그날 저녁 밀리가 홀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강태와 재원, 수진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밀리는 문 앞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님도 밀리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47의 남자가 되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밀리는 천천히 걸어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밀리야. 네. 많이 컸네. 밀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47의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수님이 말했습니다. 7살 때 두고 간 거, 40년 동안 제대로 못 챙긴 거, 엄마가 잘못했어. 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응. 편지 읽었어요. 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제? 어제. 수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구나. 밀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살아온 줄 몰랐어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거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그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진 게 엄마 탓이에요? 강태 씨가 보증 서준 게 엄마 책임이에요? 근데 왜 엄마가 40년을 갚아요? 왜 엄마가 그 집에서 그렇게 살아요? 수님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밀리야. 왜요? 내 아버지와 강태 씨는 서로 믿었어. 둘 다 사업도 열심히 했었지. 근데 아버지 사업이 잘못되면서 그렇게 되었지 뭐야.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전부 잃었잖아. 엄마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 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밀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그래도 버텼어요? 응. 왜요? 수님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생각하면서. 밀리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가 들어오다가 밀리와 수님이 손을 맞잡고 앉은 모습을 보고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밀리가 고개를 들어 강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대신 그 고개 숙임이 전부였습니다. 밀리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마지막 회진을 돌다가 수님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조용히 병실 불을 낮추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는 강태와 밀리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밀리의 가방 안에 아직 꺼내지 않은 편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편지 안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물을 마실 수 있게 됐고 짧은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경과가 좋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다음 주 안에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밀리는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준 봉투 안에는 사실 편지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펼쳤을 때는 첫 번째 편지만 읽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 깊숙이 또 다른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밀리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보다 종이가 더 낡고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훨씬 오래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밀리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수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맞는 일인지 모르겠소. 하지만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당신이 이것을 읽었으면 해서. 수님, 내가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당신 탓도 아니고 강태 탓도 아니오. 내가 욕심을 부린 거요. 무리하게 사업을 키우려다가 감당하지 못한 거고 강태가 보증을 서준 것도 내가 부탁한 거요. 그러니 강태한테 미안해하지 마시오. 그리고 제발 부탁이요. 내가 간 후에 당신 인생을 살아요. 밀리 잘 키우고 당신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내 바람이요. 강태 옆에서 평생 죄인처럼 살지 마시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소. 사랑하오, 수님. 밀리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밀리는 아버지 글씨를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7살에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글씨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아주 오래전 꿈속에서 본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밀리는 두 편지를 나란히 펼쳐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어머니의 편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죄인처럼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40년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당부를 어기면서까지 강태의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왜? 밀리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말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집에서 40년을 버텼습니다. 그것은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안해했던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밀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지 2장을 손에 쥐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님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강태가 곁에 앉아 있었고 재원과 수진도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밀리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밀리에게 향했습니다. 밀리는 천천히 걸어와 수님의 침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 편지 기억해요? 수님은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편지, 어머니 자신이 쓴 편지. 그리고 2 번째 편지. 수님의 눈이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 번째 편지를 집어드는 수님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봉투 안에 있었어요. 엄마가 준 봉투 안에. 수님은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접어둔 편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베개 밑에 넣어뒀던 편지. 수님이 발견하고 40년 동안 품고 살아온 편지. 강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편지요? 밀리가 강태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쓴 편지입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밀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진 건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강태 씨가 보증을 서준 것도 아버지가 부탁한 거라고 했습니다. 강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제발 죄인처럼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태 씨 옆에서 평생 갚으려 하지 말라고, 자기 인생을 살라고 재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머니는 그 집에 갔습니다. 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읽고도 아버지가 말리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강태 씨 곁에서 40년을 버텼습니다. 강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님. 강태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강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태 씨, 응, 나는 후회 안 해요. 강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도록 내가 내버려뒀소. 자식들이 구박하는데도 내가 못 막았소. 그러고도 당신은 이 말을 하는 거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태 씨가 버텨줬잖아요. 같이 살아줬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재원이 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새엄마. 수님이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재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새엄마가 왜 우리 집에 왔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싫었습니다.
그냥 우리 엄마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님은 재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원아, 네, 괜찮아요. 재원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수지는 병실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밀리는 두 편지를 조심스럽게 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준 거니까. 수님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을 품고 살아온 편지.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품지 않아도 되는 편지. 병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빛이었습니다.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에 편지를 안은 채로 그 얼굴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수님이 퇴원한 것은 입원한 지 3주가 지난 후였습니다. 병원 현관 앞 휠체어에 앉은 수님의 앞에 강태와 재원, 수진, 밀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수님은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태는 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수님의 손을 운전하는 내내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손이 낯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강태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꼭 손을 쥐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강태 씨, 응, 손 놔요, 운전해야지. 강태는 피식 웃었습니다. 괜찮아, 조심히 갈게. 수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가을 길가의 나무들이 마지막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 떨구고 나면 새 잎이 돋을 테니까. 집에 돌아온 첫날, 재원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서툰 솜씨였습니다. 국이 조금 짰고 밥은 약간 설익었습니다.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재원은 수님의 얼굴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맛있어. 재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강태는 식탁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밥상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차려진 밥상이라는 것을. 며칠 후 밀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짐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지만 며칠치 짐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님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밀리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며칠 있다 가려고요.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밀리가 묵을 방 이불을 꺼내 폈습니다. 밀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굽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등이 40년 전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수님과 밀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 외할머니 이야기. 두 사람이 함께 나눈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밀리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 집에서 한 번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수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떠나고 싶었지. 그럼 왜 안 떠났어요?
내 아버지 생각하면 못 떠나겠더라고. 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님이 덧붙였습니다. 강태 씨가 불쌍했어. 재원이도 수진이도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이잖아. 미워하면서도 불쌍했어. 밀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응,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거 해요. 수님이 밀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아요. 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면 엄마 제일 하고 싶은 거 있어. 뭔데요? 너랑 밥 한 번 먹는 거. 밀리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평생 그리워하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것이 고작 밥 한 끼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40년의 그리움보다 더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부엌 불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밀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설픈 손놀림으로 밥을 안 치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밀리야. 밀리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오늘은 쉬어요. 제가 할게요. 수님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누군가 자신 대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이것이 행복이구나. 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장은 그 후로 한 달이 지나 강태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수님이 직접 건넸습니다. 이거요. 강태는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요? 40년 동안 모은 거예요. 강태 씨 빚 갚으려고. 강태는 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져요. 아니에요. 이건 강태 씨 거예요. 처음부터 강태 씨 이름으로 모은 거예요. 강태는 통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수님아. 응. 이 돈으로 우리 여행 가자. 수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여행이요? 응. 당신이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수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강태 씨. 응. 나 바다 보고 싶어요. 강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그해 겨울, 수님과 강태는 처음으로 둘이서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차가운 겨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같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났습니다.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었습니다. 40년의 무게가 파도에 실려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말없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곁에서 아무 말 없이 밥을 짓고 아무 말 없이 뒷정리를 하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키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보는 가장 오래된 사랑. 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말없이 모든 것을 감당해온 사람, 우리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이 인생과 사연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